시작될 때까지 10년 이상 임금 인상 없이 벼랑 끝에 몰리며 지독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최근 최저의 실업률과 저성장의 늪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 지루했던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재가 결코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와 엔저 정책만으로는 힘든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아베노믹스만으로 쓰러져가는 일본을 일으켰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무엇이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일본이 겪었던 저성장의 늪과 기업에 대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 불황탈출은 일본에서 21년째 살아오면서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 정도의 일본 명문사립대학인 와세다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상준 저자의 불황터널에 이은 최신작입니다. 우리는 최근 아베의 일본 수출 규제를 통해 일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긴다. 따라서 냉철한 시각으로 일본을 알고 일본이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피하고 일본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의 삼성전자는 일본의 소니보다 더 큰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대기업으로만 본다면 일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기업 역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려가도 한국의 민낯이 금방 드러나는데요.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차가 8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0%에 불과하죠. 거기다 일본은 대기업의 갑질이 한국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친 단가 후려치기는 결국 자신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이라고 단가 후려치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익이 공유되는 선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들 스스로 오랜 저성장을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쏠림 현상으로 인해 돈맥경화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데요. 서로 어느 정도의 과실을 나눠야지 계속 돈이 돌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불황의 늪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은 곤조, 그러니까 사장의 근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하는데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확고한 경영 이념을 가지고 대기업에 기대지 않고 수출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특히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기업들이 부채를 줄이고 어마어마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유보금이 협력업체에 돌아가야 마땅한 몫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자면 일본이 가진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기업이 존재하려면 그 아래에는 수십, 수백 개의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승자독식격으로 대기업만 살아남겠다고 단가 후려치기를 하며 사내 유보금만 쌓아간다면 과연 마지막에 대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대기업이 잘 나가야 협력업체도 잘 나갈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고 서로 배려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기업 환경이 만들어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는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막연히 생각하면 일본 정부가 부채도 많고 일본을 대표하는 소니나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잘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뇨는 파나소닉에 인수되어 사라졌고 도시바도 원전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주력 사업인 반도체마저 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또 다른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 소니는 한때 워크맨과 TV,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전자왕국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소니를 롤모델로 삼을 만큼 정말 매력적인 회사였죠. 하지만 그렇게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한 TV 등 가전의 기세도 꺾이며 1위 자리를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망해가던 소니가 현재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니와 우리가 알던 예전의 소니는 그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과거의 영광이었던 TV, 바이오 노트북, 소니 에릭슨 휴대폰 등을 축소하거나 과감히 정리하고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이미지 센서와 프리미엄 음향기기, 그리고 게임과 음악 등 콘텐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게임기와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사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스마트 모빌리티에 집중할 정도로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죠. 소니는 TV 명가라 할 정도로 핵심 사업이었던 TV 사업부를 축소할 정도로 자존심을 버리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히다치는 어떨까요? 히다치의 사업 구조는 도시바와 굉장히 유사했고 따라서 경쟁 관계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도시바와 마찬가지로 발전기에서 가전, 반도체, 원자력 등으로 그 사업 범위가 비슷했죠. 두 기업 모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버블 긴 1988년 이과 취준생들에게 가고 싶은 회사 10위 안에 두 회사는 나란히 이름을 올렸지만 30년이 지난 2019년 조사에서는 히다치는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도시바는 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1998년에는 D램 반도체의 가격의 폭락이, 2001년에는 IT 버블 붕괴가, 그리고 2008년에는 리먼 쇼크가 히다치와 도시바를 강타했는데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도시바는 분식회계를 선택하며 상처를 키우며 골마가고 있을 때 히다치는 과감하게 상처를 도려내고 아픔을 동반한 개혁과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 차이를 만들었던 거죠. 히다치도 소니처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TV 사업부를 매각하는 한편 새롭게 철도 사업에 진출하며 지금은 스마트시티를 겨냥해 루마다라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스마트 홈 등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고 분석해 효율성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거죠. 이렇게 히다치의 주력 사업이 이제는 시스템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감한 변화 속에는 전문 경영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소니에게는 히라이 카즈오가 있었고 히다치에는 카와무라 타카시가 있었죠. 또 그들은 후계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재벌들은 거의 세습 경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은 대기업 경영이 가장 쉬웠어요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 직원으로 너도 사장이 될 수 있고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는, 모두가 회사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일본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라진 기업이지만 펜텍은 한때 국내 휴대폰 점유율 3위를 할 만큼 촉망받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별다른 변화를 찾지 못하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LG전자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LG도 소니와 마찬가지로 현재 TV 명가입니다. 예전에 소니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하지만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계속된 적자를 기록하며 특별한 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원들의 불통이 문제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현재 무려 16분기나 연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단의 조치로 평택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시키며 연명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LG전자도 소니처럼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물론 가전이 주력인 LG전자가 스마트폰을 버린다면 앞으로 다가올 IoT, 즉 사물 인터넷 시대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개를 다 가져가려다 두 개를 다 잃는 것보다 하나를 과감히 버리고 몰입하며 키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의 부동산은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과 같은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일본인들도 한참 버블기 때는 부동산 불패를 믿었지만 거품이 꺼지고 오랜 저성장 시대의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부동산은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처리에 귀찮은 사람들은 렌트를 선호하기도 한다더군요. 일본 정부에서도 적절한 제도를 통해 부동산 차익을 남기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서는 개인들이 부동산으로 특별한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갭 투자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본에서 최근 도쿄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자리와 어린이 인구의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사람이 몰리고 안정된 일자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버블기에는 주식과 부동산에 미친 듯이 투자했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특별히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사업이 활성화되고 건설이 늘어나면 GDP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은행 대출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슬픈 현실이 됩니다. 한국도 점점 전세제도에서 월세로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아파트도 10억이네 뭐네 하면서 살 엄두도 내기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거주의 개념이 정착되고 정부에서도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이 크게 생기지 않게 조절해 나간다면 아파트 담보대출에 묶일 돈들이 좀 더 시장에서 효율성 있게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구인난, 그러니까 구직난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은 정년을 65세에서 70세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년이 법적으로 60세죠. 고령화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서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21년을 일본에서 지내온 저자는 말합니다. 일본은 이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경험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책